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노심초사, 마음 졸였던 경북 지역 최악의 산불이 이제 겨우 잡혔습니다. 발생한 지 149시간 만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는 불길과 맞서 싸운 진화대원들의 헌신 덕입니다. 울산 울주와 경남 하동 산불도 주불이 모두 진화됐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자연을 다스린다고 자랑해봐야 하늘의 도움 없이 이번 산불을 잡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와 오늘 산불 지역에 구세주 같은 비가 내렸고 잔불까지 말끔히 사라지게 좀 더 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뉴스9은 경북 산불 현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곽승환 기자, 영덕 지역에 아직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까지 이곳 영덕에는 꽤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단비가 내리면서 주불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과 진화대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나가보니까 땅이 쭉 젖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나갔지만은 새로운 피해자가 없기를 기도했는데 이루어 주셨구나.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산림당국은 오후 5시 영덕과 의성, 안동 등 산불이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25분쯤 의성군 야산에서 성묘객의 실화로 산불이 발생한 지 149시간 만입니다. 이후 산불은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을 타고 안동과 청송, 영양을 거쳐 이곳 영덕까지 확산됐는데요. 특히 지난 25일 안동에서 영동까지 순간 최대 초속 27m의 태풍급 강풍을 타고 시속 8.2km의 속도로 불과 12시간 만에 도달했습니다. 주택과 산림, 농경지 등을 거침없이 집어삼키던 불길은 어제 비가 내리면서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산림당국은 군용까지 헬기 88대를 동원해 총력 진화에 나섰고 오늘도 비가 내리면서 마침내 주불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와 산불 진화 대원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산불 진화 작업에 수행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여의도 156배 면적의 국토가 불에 탔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경북 5개 시군에서만 24명이 숨졌습니다. 3만 3천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고 8천여 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 통신과 전기가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가 안 돼가지고 전화가 한 50통 왔디도. 그래가 안 돼가지고 이거 충전이 다 돼버렸대. 영덕 어제 내가 택시 타고 나가가지고 충전시켜가지고. 당국은 잔불이 바람에 되살아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 영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반면에 경남 지역은 아직도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8일째인데요. 하동 산불은 오늘 오전에 주불 잡기에 성공했지만 어제 지리산으로 번진 불길은 여전합니다. 산림당국은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으로 산불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 박건우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아직도 불길이 천왕봉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도 천왕봉을 위협하는 불길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길을 옮기는 북동풍이 최대 초속 10m에 이르면서 가파른 지형을 타고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어 산림당국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천왕봉 4.5km 지점에는 방화선이 구축됐는데요. 지금까지 지리산 피해 면적은 축구장 120개 크기인 80헥타르로 어제보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리산에서 송이버섯과 약초를 캐던 주민들은 산이 타들어가자 속도 타들어갑니다. 오늘 하루 미군 헬기 4대를 포함한 43대의 헬기가 지리산을 포함한 산불 현장에 물을 퍼다 나르면서 산청 산불 진화율은 오전 86%에서 오후에는 94%까지 올랐습니다. 다행히 하동까지 번진 산불은 오늘 오전 주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어젯밤 특수 공중진화대 120여 명이 투입돼 물을 뿌리고 갈퀴나 곡괭이 등으로 잔불 제거를 도맡은 성과입니다.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1830헥타르로 70km에 이르렀던 화선은 5km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산불로 현재까지 산청과 하동에서 주민 1,600여 명이 임시대피소 18곳에 머물고 있고 주택과 공장 등 83곳이 불에 탔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울산 울주군 산불은 어젯밤 진화돼 주민들이 일주일 만에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연기만 나도 대피하는 등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뒷산과 밭이 온통 시커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며칠째 뒤덮던 매캐한 연기는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6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밭을 먼저 둘러봅니다. 좀 더 빨리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쯤 늦어가지고 산불 바람에 일로 못해가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처까지 다가온 불길에 방연포로 덮여있던 불상도 이제야 빛을 봅니다. 어제 저녁 내린 단비로 울산 울주군 산불은 엿새 만에 꺼졌습니다. 발생 128시간 만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바람을 타고 산을 오르내리는 불길에 대피와 귀가를 반복했습니다. 잔불 연기에도 짐을 싸들고 마을 회관으로 모일 정도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바람이 일어서가 또 도망가야 될 판이랬지. 집 오빠딸이 사다가 여기 갖다 놨으니까 또 달아놔야 됩니다. 하루 3, 4시간을 자며 내내 산불을 막아온 진화대원들도 여전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바람만 불면 살아나는 불씨 때문입니다. 예, 비가 와가지고 다 끝났다고 우리 마음을 놓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침에 휴무자도 있었는데 그 휴무자들도 다 전부 다 출근해가지고 비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선 축구장 1,304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탄 걸로 추정됩니다. 울주군은 피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복구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마을에서 산불이 삽시간에 사방에서 몰려들 때 기적적으로 빠져나오는 가족의 모습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산골 마을 가장 안쪽에 있었던 부부는 화염 속을 뚫고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전합니다. 빨리 타! 앞산에 불 들어왔다니까. 집을 나오는 아내에게 빨리 타라고 재촉합니다. 집 넘어 산은 이미 불바다가 됐습니다. 못 빠져나가면 우리 죽어. 불길이 돌풍을 타고 도로 쪽으로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와, 여기 어떻게 빠져나가지? 자욱한 연기와 날아드는 불씨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 결국 어딘가에 부딪힙니다. 야씨, 큰일 났다. 안동 남산면에 살던 하모노 씨 부부가 강풍을 타고 불길이 번지던 지난 25일 오후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집에 있던 함 씨 부부가 마을 주민의 연락을 받고 밖으로 나오니 불은 이미 사방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부부는 부상을 입었지만 1분만 늦었더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나 나가서 죽나 똑같아 그냥 밀고 나간 거예요. 우리 입은 옷만 입고 나간 거죠. 뭐. 함 씨 부부가 살던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전기도 차단되고 물도 지금 다 여기 새가지고 다 잠그고 물 어떻게 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김밥 한 줄 주거든 아침으로. 예. 그는 받아들면 진짜 눈물 나요. 마을 전체 18가구 가운데 17가구 25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거센 산불이 경북 영덕을 휩쓸던 당시 대피하던 일가족이 마을 진입로가 막혀 차를 버리고 탈출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인근 주유소 사장이 진입로가 자신의 땅이라며 다른 이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구덩이를 파놓아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하동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좁은 시골길을 달리는 차량 한 대. 앞쪽 야산에 산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앞서가던 다른 차는 길 앞쪽에 불길이 치솟자 더 나가지 못하고 멈춥니다. 결국 다른 길로 돌아가는데 빠져나갈 도로를 코앞에 두고 장애물 때문에 또다시 차를 세웁니다. 결국 앞서 오던 길로 차를 돌리다 배수로에 바퀴가 빠졌고 이들 가족은 차 2대를 버리고 길 아래 도로로 탈출했습니다. 막혔을 때는 순간적으로 여기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뭐 저 자식 살리려니까 필사적으로 뛰쳐나갔죠. 당시 차량을 가로막은 건 철판과 구덩이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파진 구덩이는 성인 무릎 높이로 차량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근 주유소 업주가 자신의 땅을 통과하지 말라며 파놓은 겁니다. 주민들은 혹시나 모르고 지나가다 빠질까 봐 철판으로 구덩이 앞을 막았습니다.
주민들은 평소에도 길을 돌아가야 한다며 주유소 업주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1분도 안 걸릴 거리를 갔다가 한 3, 4분 정도 걸리잖아. 주유소 업주는 사고 위험에 대비해 길을 막은 것이라며 일가족이 위험에 처했던 것에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불길이 마을을 덮칠 때까지 상황을 전혀 몰랐던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재난 문자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아예 못 받았다는 이재민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변 산들을 모두 뒤덮고 화염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길을 정신없이 달려서야 재난 경고 문자가 들어옵니다. 집을 탈출한 지 7분 넘게 지난 시간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뭐 판단하고 그냥 뭐 도망쳤는데 대피하라 이런 말도 없었고. 집부터 마을 회관까지 모두 불탄 이 마을은 뒷산에 불이 붙었을 때까지도 재난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한 주민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산불이 급격히 확산된 날 수신한 재난 문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뒷산에 불이 한번 벌겋게 올라오는데 방송을 하이 뭐만 빠져나왔어요. 그때까지도 뭐 문자 한 통이 안 왔었나요? 문자 없이. 산불 피해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 고령층이 많은데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형 핸드폰에 재난 문자 수신에 필요한 CBS가 탑재돼 있지 않아서입니다. 또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재난 문자가 온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자 볼 새 없어요. 휴대폰 시골 사람들 문자 번호 안 보지. 그냥 다 타들어와도 몰랐지. 고령자의 경우 1대1로 매칭해 재난 상황을 알리거나 구형 핸드폰에도 재난 문자가 수신되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산불 피해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홀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내미는 따뜻한 손은 늘 위로가 되는데 자신도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이재민들을 돕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훈훈한 마음이 더 넓게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민성 기자가 이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치킨을 튀기고 양념을 버무려 상자에 담는 김민현 씨.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대피소로 향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김 씨는 치킨을 맛보며 잠시라도 시름을 잇는 이재민들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자신도 이번 산불로 집을 잃은 겁니다. 벌써 일주일째 생업을 뒤로한 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당시에도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돕느라 집이 잿더미가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불 났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계셨어요. 네. 산불의 절반은 타고 찢겨나간 마을회관의 태극기. 몸만 황급히 빠져나와야 할 만큼 불길이 거셌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윤정숙 씨는 마을 주민들이 옷이 없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차를 타고 다니며 옷을 나눠주고 옷을 받은 이웃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옷이고 뭐가 아무것도 지금 양발책 하나도 없어요. 농약통에 물을 가득 실은 경운기가 도로 옆에 멈춰섭니다. 불길에 농사는 다 망친 농부가 동네만은 지키려고 나선 겁니다. 힘은 드는데 동네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까? 불 났는 바람에 뭐 농사가 다 그래 밀리습니다. 경로당으로 피신한 이웃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나눠주는 권미자 할머니. 집에 불이 붙었지만 이웃의 도움으로 더 큰 화를 막았기에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작지만은 한 목숨 잘 살았고. 서로 아픔을 나누는 이재민들. 산불이 남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번 산불은 산림청과 자치단체의 진화대원과 소방관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산불을 끌어다니느라 정작 자신의 집에 옮겨 붙은 불은 끄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한 야산을 소방 살수차가 수십 미터 길이의 물줄기로 적십니다. 번갈아가며 오가는 살수차를 한 소방관이 인솔합니다. 예비 방수 실시해서 지금 현재 여기서 화재를 멈추기에 방화선 구축해서 화재 진행 방향을 잘라서 중지시키려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벌써 나흘째 진화 작업 지휘를 하고 있는 김소방경. 그런데 아내로부터 집이 불에 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화 작업을 하느라 정작 자신의 집은 끄지 못한 건데
그래도 산불 현장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사람한테 듣기는 전체 전소가 됐다고 그럽니다. 저희 집은 어차피 탔잖아요. 탔고 지금 안 탈 수 있는 거 있으면 최대한 안 타기 방어를 하고 건져놓고 이불이 종료되면은 뭐 집에 갔어. 잿더미로 변한 집을 둘러보고 있는 이보은 씨. 수십 년을 살아온 보금자리가 화마에 휩싸였을 때 이 씨는 밤새 자신이 봉사하고 있는 사찰을 지켰습니다. 수장고에 다 옮겨놓으셨다가 우선은 급한 대로 피신을 시켜야 되지. 집에 왔을 때 이미 불에 타 무너진 안에서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었습니다. 이 속에 있는데 그걸 하나도 무슨 그런 생각하시면 그걸 꺼낸다, 이걸 드러낸다 뭐 이래 했을 텐데. 이 씨의 희생으로 천년고찰 옥련사는 화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이른바 괴물 산불의 불길이 다행히 잡혔습니다만 일주일간 남긴 상처는 너무나 큽니다. 아직 지리산 쪽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아 걱정은 여전합니다. 대재앙이었던 산불 피해 고승영 기자가 일단 정리해봤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 경남 산청과 그 하루 뒤인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이번 괴물 산불은 한때 초속 27m 강풍을 타고 역대 최고치인 시간당 8.2km 속도로 이동해 경북에서 7개 시군, 경남에서 2개 군, 울산, 울주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이 때문에 타들어간 산림만 48,150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166배, 서울 면적의 80%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컸던 2000년 동해안 산불 면적인 23,794헥타르의 2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특히 경북 지역 피해는 이번 전체 산불 피해의 94%에 달합니다. 인명피해도 컸는데요. 총 28명 사망자 가운데 경북에서만 24명이 발생했습니다. 중상 9명, 경상 28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총 65명에 달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26명을 기록한 게 역대 최대였는데 이번에는 단 일주일간의 산불로 이 피해를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고령으로 화마가 휩쓸고 간 야산 주변 도로나 주택 마당 등에서 발견됐고 이 가운데는 일가족도 포함됐습니다. 산불이 마을을 휩쓸면서 이재민은 3만 3천여 명에 달했는데 아직 2,407세대, 8,078명은 임시대피소에서 생활 중입니다. 화마는 국가유산도 위협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고운산의 연수전은 잿더미로 변했고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과 안동 하회마을 2km 앞까지 불길이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산불로 국가지정 국가유산 11건이, 시도지정 국가유산은 16건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경북 안동에 있는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대 규모의 피해 수준이라며 신속한 모든 조치와 과감한 재정 지원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산화한 55명의 용사를 기리는 날입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는데 참전 장병 출신 배우가 함께한 헌정 무대에 유가족들은 한없이 눈물을 흘렸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먼저 윤동빈 기자입니다. 서해 수호에 목숨을 바친 55명의 영웅을 위한 묵념이 시작되자 국가원수급 예우로 조포 21발이 발사됩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윤영아 소령이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낭독되자 유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곳 서해에서 다시금 불러봅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들 영아, 홀리. 연평도 포격전 전사장병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호복 고운심사위원장도 연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나는 지켜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참전 장병 출신 배우는 전우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나도 자랑스러운 전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보고 싶다. 필승! 한덕수 권한대행은 북한 정권은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기념식장에선 서해 55용사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롤콜이 울려 퍼졌고 하늘에선 블랙이글스가 태극마크를 그리며 추모 비행을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오늘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모두 참석한 건 3년 만이지만 유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줬던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 발언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의 항의도 잇따랐다는데 이어서 전정원 기자가 전합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북한의 공격, 천안함 피격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서 서해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2023년엔 최고위 발언으로 지난해엔 SNS 메시지로 가름했습니다. 이신무죄로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이 대표가 다시 외연 확장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지만 유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허위 의혹 제기가 많았다며 유족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지금은 의혹 제기가 많이 없어졌지 않느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칙과 방향도 정했고 서해 수호에 대한 굳은 의지를 규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고 민평기상 사모친 윤청자 여사가 행사장을 빠져나가려던 이 대표에게 항의하다 경호원에게 제지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만나가서 사과해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와 있는지 정말 그 진심으로 와서 그러는 건지 한번 말 좀 해보자. 민주당은 천안함 사건의 진상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유족들이 이처럼 항의하고 반감을 드러낸 건 야권 인사들이 천안함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들을 과거 여러 차례 했기 때문입니다. 발언 이후 잘못을 인정한 의원도 일부 있었지만 당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됐던 건지 박한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23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지명한 이래경 씨는 과거 천안함 자폭설과 같은 음모론을 제기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9시간 만에 사퇴했습니다. 당시 당 수석 대변인이던 권칠승 의원은 해촉을 요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냐며 부하들을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고 이틀 만에 사과했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장경태 의원은 천안함 폭침 책임을 우리 군으로 돌리는 취지로 권 의원을 옹호하다 구설에 올랐습니다.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이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되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지휘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언론노조 지부장을 지낸 노종면 의원은 2014년 천안함 폭침 용어를 쓰는 언론은 가짜라고 한 인터뷰가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출신으로 2010년 천안함 보고서에 의혹을 제기한 박선원 의원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어뢰피습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물증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SNS에 공유한 적이 있는데 2023년 이래경 씨 논란 당시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중 언제 선고가 내려질지 여러 추측이 나오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나 다다음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취임한 건 지난 2019년 4월 19일입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취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 재판관은 다음 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긴 현실적으로 힘들 전망입니다. 6명 갖고는 이때까지 판결을 선고한 선례가 없다. 최종 결정까지 6명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선례가 없지. 설령 후임자가 임명된다 해도 재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어떻게든 다음 달 18일 전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재보궐선거가 있는 2일 이후가 유력한데 금요일에 선고된 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에 따라 4일 혹은 11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을 꺼내는가 하면 권한대행의 대행, 그 대행까지도 연쇄 탄핵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을 공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데드라인을 모레인 30일로 못 박았습니다. 특히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마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연쇄 탄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매일매일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이렇게 어겨가면서 야권 강경파 모임인 철험회 소속 의원들도 한대행과 국무위원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오늘부터 상시로 열자고 가세했습니다. 국민투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국민투표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에서 8명 넘게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행정부의 정통성과 신뢰성은 훼손되었고 국민 다수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전방위로 분출하는 강경론은 기약 없이 미뤄지는 헌재 선고에 탄핵 인용을 확신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지도부는 탄핵엔 거리를 두며 한대행의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마 후보자 임명이 계속 미뤄질 경우 지도부 역시 결국 탄핵 강공으로 돌아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책무와 품격을 되돌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중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위헌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이상 지났는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국헌문란이란 겁니다.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 의장은 또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우 의장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던 최상목 부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거나 헌재의 임명을 명령해달라는 등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의장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2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국민의힘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라는 주장이 나왔고 개파를 불문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국민의힘에선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 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선 무효형이었던 1심 결과가 2심에선 무죄로 바뀌자 법원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기 재판을 할 경우 시간을 앞당길 수 있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최종심에서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면 이 대표의 출마를 막을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파기 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무죄 판결이 결집 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입니다. 친한계에서도 기각 언급이 나오고 이 대표 출마를 막는 게 우선이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그 5대 3으로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대들하게 걸린 게 아니냐. 그럼 기각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야당의 헌법재판소 흔들기와 헌정질서 파괴 책동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오늘도 서울 곳곳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내일 주말에도 양측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총 32만 명이 모일 전망입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는 도로 한쪽을 빽빽히 늘어선 경찰버스가 차지했습니다.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 인도위 통행 제한도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도 경찰차벽 바깥쪽에 모여 헌재를 향해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탄핵 촉구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때까지 매일 저녁 집회를 이어가겠다며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3.1절 이후 반복되고 있는 탄핵 찬반 양측의 주말 집회 세대결은 내일도 이어집니다. 탄핵 반대 집회는 두 군데서 나뉘어 열립니다. 오후 1시부터 열리는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 집회에 20만 명, 여의도 집회에 2만 명이 모일 거라고 신고했습니다. 비상행동과 촛불행동 등 탄핵 촉구단체들은 오후 5시부터 경복궁 앞에서 10만 명 규모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때 가변 차로를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급적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앞서 보셨듯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엔 참석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3번 불출석한 건데 재판부는 또다시 이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출석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합니다. 권력이 세면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인장 발부해서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부가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오늘까지 3번 연달아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의정 활동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무산되면서 오늘 재판도 8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21일과 24일 재판도 같은 이유로 각각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는 없다며 소환장을 받고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4일 불출석으로 부과받은 300만 원에 더해 이 대표가 내야 할 과태료는 총 800만 원이 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조치나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대표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에도 이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걸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타이 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관련 경력이 없던 전 사위 서모 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임원으로 채용된 서 씨는 월급과 태국 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를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취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전 의원 임명 경위, 딸 부부와의 금전 거래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몇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 원칙이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감안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김정숙 여사와 다혜 씨에게도 여러 차례 소환 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사장 임명 시점과 사위 채용 시점에 차이가 있고 월급을 받은 것 역시 뇌물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현대제철이 불경기를 버티지 못하고 국내 철근 생산 공장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는 새로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관세 압박에 제조사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향하면서 국내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철근 생산 1위인 현대제철이 다음 달부터 인천 철근 생산 라인 가동을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경기에 톤당 110만 원 선이었던 철근값이 손익분기점인 70만 원을 밑도는 67만 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현대제철은 비상경영을 선언하며 전 임원급여를 20% 삭감하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50세 이상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미국엔 신규 공장을 짓습니다. 미국이 철강에 부과한 25% 관세를 피하기 위해 2029년 생산을 목표로 58억 달러, 우리 돈 8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전기로 제철소를 짓습니다. Which will produce more than 2.7 million metric tons of steel a year, creating more than 1,400 jobs for American steelworkers. 철강 시장 불황에 선제 공장 문을 닫은 포스코도 미국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철강과 마찬가지로 25% 관세가 예고된 자동차 업계도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데 분주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당연히 우리 국내 일자리도 줄고 미국 쪽으로 투자하는 게 공동화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적용 대상이 발표되면 생존을 위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기업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번 산불을 빨리 끄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로 헬기 부족을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2년 전 산림청이 발간한 산불 백서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지난해 헬기 도입 예산 증액에 여야가 동의했지만 민주당이 예산을 일방 처리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었죠. 서영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산림 피해는 축구장 1,500개 면적인 1,130헥타르가 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자 2년 전 산림청은 특수진화대원과 대형 헬기 도입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백서를 내놓았습니다. 매년 대형 헬기 한 대씩 도입하던 걸 더 늘려 24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전체 50대의 보유 헬기 가운데 담수 용량 5,000리터 이상인 대형 기종은 7대뿐입니다. 저희가 헬기는 해외에서 들어올 때 도입이 3년입니다. 계약하면 3년 뒤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야는 관련 예산 172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액은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형 산불로 대형 헬기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치권에서는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 영원 예산에 참사라며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 증액에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정쟁만 벌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전례 없던 재난 상황에 여당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늘리는 추경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역시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불을 핑계로 아무 곳에나 꺼내 쓸 수 있는 예비비만 추경 편성을 하자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재난 추경조차 정쟁이 되는 정치권, 이재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북 안동의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재난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신속히 검토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쟁은 접어두고 국가의 재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당은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비비 2조 4천억 원을 삭감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남은 예비비도 대부분 사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어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돈은 4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산불 피해를 위한 추경은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예비비를 늘리자는 여당의 주장엔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1인당 25만 원 소비 쿠폰과 AI 지원 사업 예산 등을 포함해 35조 원 규모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쌈짓돈 꺼내듯이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증액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산불 대책비로 예비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두고 충돌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재난 대응 예산만 담은 원포인트 추경안만 국회에 제출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번 산불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소나무 숲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나무가 많아서 불길이 세졌던 건지,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막을 방법은 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산불이 난 지역에 소나무가 많아서 불이 너무 번졌다. 이 사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불이 급속도로 번진 데는 강풍의 영향이 가장 컸지만 나무 종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소나무에는 송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일반 화렵수보다 불의 온도가 더 높고 지속되는 기간이 2배 넘게 긴데요. 특히 이번 산불이 난 경북 안동과 의성은 침엽수림 비중이 50%가 넘는 등 산불이 난 곳 대부분이 전국 평균보다 침엽수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불에 취약한 소나무를 정부가 심어서 이 화재를 더 키웠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과거 대형 산불 때마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나무 94%는 자연적으로 자란 자연림으로 사람이 심은 건 6%에 불과합니다. 또 실제 정부가 심은 나무 중 소나무 비율은 4% 정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소나무가 건조에 강한 수종이라 경북과 강원 산간에서 잘 자라고 지역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면 대형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형구조상 소나무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숲을 좀 제대로 관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산불이 나면 나무가 연료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빽빽한 나무는 솎아내야 하고요. 나무 나이 등을 다르게 구성해서 산림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사실 산림청도 매년 이런 숲 가꾸기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1년에 20만 헥타르 정도씩만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재해복구 사업을 할 때 특히 민가나 문화재, 주요 시설 주변은 화렵수림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형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산림 관리가 필요하고 그것에 맞춰서 마을이나 문화재 배치도 필요합니다. 또 숲의 구조를 다양하게 해서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죠. 네, 앞서 리포트를 보면 헬기도 좀 부족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 산불을 제대로 예방하고 좀 진화를 하려면 어떤 부분을 좀 보충해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산에 진화대와 진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임도를 늘리는 게 시급하다고 봤는데요. 이번 울주 산불을 보면 임도가 정상까지 있는 화장산은 불이 20시간 만에 꺼졌고 임도가 없는 반대편 대운산은 5일이 지나서야 불이 잡혔습니다. 산의 임도를 1km 만드는데 3억 5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6분의 1, 독일의 1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도가 있는 경우에는 진화 차량을 이용해서 산불을 끌 수가 있지만 임도가 없으면 결국은 사람이 올라가서 꺼야 되기 때문에 진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투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겠군요. 오늘 오후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건물이 무너지고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미얀마 군사정권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인접한 태국과 중국에서도 피해가 났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입니다. 강을 잇는 수십 미터의 다리가 뿌연 연기와 함께 물 아래로 주저앉습니다. 건물은 통째로 무너져 내립니다.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 인근에서 현지 시간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강진 피해 6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 상황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진앙지에서 1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태국 방콕까지 지진 여파가 미쳤습니다. 건설 중이던 고층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 건물에서 작업하던 인부 90여 명이 실종됐고 피해가 속출하자 태국 친나와 총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도 수백 명이 진동에 놀라 고층 건물에서 뛰쳐나왔고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중국 곳곳에서도 지진 여파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윈난성에서 최소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미얀마의 지진 피해 상황은 단편적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잠정 집계도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을 거란 추정도 나왔습니다. 더욱이 내전 중이라 지진 피해에 대한 발빠른 대처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계속해서 김자민 기자입니다. 진앙지에서 33km 떨어진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 차량이 들썩거릴 정도로 도로가 출렁입니다. 공항 활주로에는 놀란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리라고 소리치고 거리에선 사찰에서 대피한 스님들이 무너지는 건물을 보며 탄식합니다. 미얀마는 이번 강진의 진앙지지만 2021년 내전 이후 군사정권이 정보를 통제하면서 정확한 피해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을 확률을 70% 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미얀마 국내 총생산의 최대 3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내전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전국 상황 속에서 치안과 의료 등 사회 시스템이 취약해진 상태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지 우리 교민들은 군부가 피해 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고 통신 회선이 끊겨 통화 연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처음 느꼈어요. 일반 전화도요. 저희들이 지금 통화하는 게 어렵고 그러는 게 안 걸려요. 외교부는 미얀마와 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새 구장이 오늘 정식 개장했습니다. 경기장은 일찌감치 야구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1호 매진을 비롯해 새 구장의 1호 기록들을 현장에 다녀온 이다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 한화생명 볼파크 앞에 야구 팬들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인터넷 예매에 실패한 팬들은 전날부터 야구장을 찾아 첫 경기를 보겠다는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맨 처음 와서 이제 가장 좋은 자리 찾아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어제 막차 11시를 부산에서 타가지고 여기 딱 한 12시 반쯤 와서 오늘 개막전을 포함해 예매가 시작된 6경기 모두가 사실상 매진을 기록한 만큼 야구장을 찾은 팬들의 얼굴에선 설렘이 가득합니다. 막상 와보니까 선수들도 너무 가까이 보이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2천억 원이 투입된 한화생명 볼파크는 시원한 개방형 구조로 관중들의 편의를 최대화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사서 관중석으로 향하는 길에도 언제든지 야구를 볼 수 있습니다. 한화의 영구결번 네 전설들의 시구로 시작된 역사적인 첫 경기에는 한화와 기아의 1선발 에이스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린 새 야구장의 첫 안타는 1회 초 기아의 1번 타자 김선빈의 몫이었습니다. 한화는 이에 말 최은성이 팀의 첫 안타를 기록하며 경기장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첫 득점의 영광은 기아 최영우가 차지한 가운데 오늘 경기에는 17,000명이 입장해 축제를 즐겼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Who's Kaiser Sose? You never knew. That was his power. 최고의 반전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에선 마지막까지 범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부두에서 끔찍한 유혈극을 벌인 악명 높은 카이저 소재가 멍청한 버버릴 줄이야. 완벽한 위장술에 수사관 쿠아는 속아 넘어갑니다. 중국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대형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해양조사선이 나섰지만 중국 해경과 2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중국이 연어 양식을 위한 설란 125라는 대형 불법 구조물을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측 말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회색지대 전략으로 주변 바다를 끊임없이 공략해왔기 때문입니다. 인공구조물을 세워 슬그머니 반응을 떠보다가 영유권을 선언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남중국해가 전형적입니다. 2013년부터 동남아 국가와 영유권이 부딪히는 곳에 인공섬 7개를 만들고는 자신들의 영해를 선포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했지만 국제법은 안중에 없습니다. 대중외교의 대가죠. 키신저는 서양과 중국 외교 전략의 차이를 체스와 바둑으로 비유합니다. 체스는 정면 충돌의 적을 제거하지만 바둑은 서서히 세력을 쌓아 마지막에 상대를 고사시킵니다. 손자병법도 전략의 본질을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서해를 내해로 만들려는 중국 위장술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국회 권력인 민주당이 한동안 침묵을 지킨 건 문제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가치관이 반영됐던 건가요? 대만 해비가 어떻게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그러나 서해 구조물은 다릅니다. 오죽했으면 같은 당 위성락 의원이 나섰을까요? 해상에서는 중국이 매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민감하고 골치 아프니까 약간 피해가려는 관성들이 군에도 있고 국방부에도 있고 외교부에도 있고 대통령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쪽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목숨 바쳐 서해를 지킨 영웅들을 대한민국이 영원히 잊지 않듯 중국의 사실상 도발에 한 몸으로 나서야 합니다. 3월 28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용사들이 지켜본다였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와 높아진 습도, 낮아진 기온이 도움이 되면서 오늘 오후 5시를 기준 경북 일대 대형 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됐습니다. 모처럼 반에 파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그래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것이 당분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에는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수량은 1에서 5mm 정도가 되겠고 강원 산지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륙에는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때가 있겠습니다. 그 외 전국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로 고온 현상도 주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맑은 날씨 속 대기의 건조함이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8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